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종횡무진 코너죠. 오늘은 해문 스님 단독으로 종횡무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재보궐선거 얘기 먼저 좀 해보죠. 결국은 뭐 예상대로 된 것 같아요. 네. 2대2 뭐 또 예.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고 민심 어제 뭐 결국 예. 선거는 민심의 결과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네. 그렇게 뭐 전국적인 이슈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렇죠. 총선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네. 뭐 민심의 을 뭐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뭐 네.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과장이 있지 않았나. 예. 사실 이변이 없었다는 것이 원래 네. 예, 그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주목할 것은 이제 그 예상했던 대로의 본인들의 텃밭에서 본인들이 승리했느냐의 로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그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전남 영광에서 예. 민주당이 낙선했다든지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낙선했다든지 그렇죠. 하면은 이제 타격이 있었을 텐데 그 두 군데예요. 영광에서 다른 후보가 된 거, 네. 금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후보가 그래서 됐을 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의 네.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서까지 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간에 금정 지켜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예, 예. 좀 기세가 올랐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대표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네. 미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이 선거 보면. 이번 선거에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만큼의 그 불안정한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떨어졌다는 사실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뭐 잘못되면 뭐 근데 사실은 큰 상관이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상관이 없었을 거고 예. 조국 대표는 뭐 사람들이 될 거라고 크게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관이 없었을 거고 네. 한동훈 대표만 좀 영향이 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한동훈 대표도 금정구 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대통령 문제는 독대를 앞두면서 없겠죠. 본인의 목소리 강하게 낼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 재보궐선거하고 예. 지금 앞으로 정치 상황 예. 짚어주셨는데 예. 화제를 좀 바꿔보면 예. 우리 종횡무진 코너에서는 항상 김건희 여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대표 이렇게 좀 색다른 시선에서 깊이 있게 많이 다뤘었는데 요 질문을 스님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오빠 논란. 예. 오빠 논란이 스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주 재밌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사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없는데 예? 이 명태균이란 그 굉장히 독특하신 캐릭터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예. 지금 그 세상을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계신데요.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존에 있었나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예. 지난해 YS 정권 때 YS? 린다 김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무기 로비스트 그렇죠. 린다 김 미모의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 사건이라는 게 린다 있었는데 김 있었죠. 그 수천억대 무기를 로키드 마틴의 로비스트로서 네. 한국 정부에 이제 뭐 비행기부터 전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또 백두 사업인가 금강 사업인가 그랬던 네. 그거에 관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 린다 김이 이제 검찰에 추적해 오기 시작하면서 불법 로비 정황을 추적해 올 때 네. 그 국방부 장관의 연애 편지를 공개하면서 도망간 사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는 린다에게라고 시작하는 국방부 장관의 연애 편지를 예, 하면서 예.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예. 연달아서 그 금모라는 국회의원이 그 당신과 함께 맞았던 산타바바라의 해변을 네. 잊지 못한다는 연애 편지를 추가로 공개하시고. 기억이 나네요. 예. 유명했던 사건이네요. 예. 근데 그 사건이 린다 김이 두 개의 편지, 국방부 장관과 그 모 의원의 그 연애 편지를 공개하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어디 갔어요. 네. 예, 그 연애 편지만 킥킥대면서 웃는. 그래서 어떻게 린다 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정의롭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기억조차가 근데 없어졌는데요. 이 건 자체는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없어질 가능성은 전 적어 보이거든요. 근데 내용도 이게 그러니까 오빠 논란으로 가면서 지금 왜 약간 차이는 있어요. 친오빠냐, 뭐 대통령이냐. 그런데 이 오빠 예. 논란이 네. 너무 재밌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문제, 여론 조작의 문제라든지, 아하. 예, 예. 또 국정농단의 문제라든지 해서 오빠가 친오빠냐
그 오빠의 문제로 가면서 사건의 본질이 좀 흐려지고 이제 이제 조만간 그 아마 출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청문회 그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도 아마 증인 신청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돼 있는데 있습니다. 예, 김건희 나왔을 때 씨죠? 예. 더 중요한 것들을 물어봐야 되는데 이 오빠가 당신이냐 그 오빠냐의 문제로 가는 약간 그 흥미 위주의 예. 자극적인 주제로 흐를까봐 본질을 놓치게 될 것 좀 그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네요. 우려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빠 여기 뭐 예. 상황을 맞춰버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쉽고 재밌잖아요. 재밌죠. 그리고 사실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럴까 그 오빠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무식하고 오빠를 이제 오빠 철없다, 철없다, 무식하다, 무식하다. 예. 용서해달라, 예. 명선생을 믿는다. 예. 요게 핵심이거든요. 예. 이게 친오빠냐, 남편 대통령이냐,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보이기는 그 오빠로 보이는데 친오빠가 아니라 예. 그분으로 보이시는데 근데 저거 자체가 사실 불법적인 건 아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좀 남편을 폄하하면서 예.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법인데 이제 그 뒤에 영부인이 되신 분께서 저것도 대통령이 돼버리는 예, 거죠, 저 사람이. 근데 저 사건의 본질은 오빠의 문제는 그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품격의 문제이지. 예. 뭐 불법적인 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오빠 논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선거 끝나고 한동훈 대표 얘기도 잠깐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뭐 독대는 이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예. 곧 할 것 같은데 최근에 언론 대응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압박합니다. 네. 국민들이 납득하게 뭐 기소를 하라는 뉘앙스도 있고요. 인적 쇄신하라. 라는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대통령실로 선긋기를 하고 뭔가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 보니까요. 그 좀 수재형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죠. 공부 잘하고 정규군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예. 있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독대 앞에서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이 최상병 특검의 제3자 추천안이라든지 네. 혹은 뭐 제2부속실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독대를 통해서 얘기할 그 화제들이 대략 그런 정도 선에서 정해지지 않았나. 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를 통해서 이제 부각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그 업무 처리 능력, 정무적 감각이 아마 그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의 시간이다.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부터는. 김건희 특검법에서 4표 네.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번 독대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대담으로 또 좀 바꾸었더라고요. 네. 독대가 아닌 대담이 네. 대통령실 그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네. 하던데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한테 정말 강한 얘기 네. 탈당하라 이런 얘기도 네.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탈당하라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정도는 안 나올 것이다. 저분이 예측이 가능한 분이에요. 한동훈은 얘기하는 걸 보면 네. 근데 아직 탈당까지 말할 단계로 본인이 압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 이번 독대를 통해서 이번 대담을 통해서 본인의 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아마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하, 독대 이후에 뭔가 원하는 게 안 되면 그때는 다른 수. 예. 뭐 최재성 그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 독대 자체가 이별하는 거하고 분당하기 위해서 그냥 수순대로 좀 가는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일단은 독대는 해볼 거고 예.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 말씀대로 수재고 네. 정규군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면 딱딱딱딱 순서에 예, 맞게 예, 순서에 예측에 맞게. 예. 예측되게 행동을 하긴 해요. 예,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좀 군사적 긴장이 좀 많이 고조되는 상황. 요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우리 측 북한 주장이긴 한데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까지 가가지고 전단지를 뿌렸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곧바로 남측하고 연결도로를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일단은 이 무인기 전단지 살포 논란
스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죠? 단순히 무인기 문제가 아니고 저게 예. 무인기 전단 살포가 일어난 시점을 보면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지난 8.15인데요. 네. 8.15부터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에 관련 발언이 굉장히 과격해졌어요. 예? 뭐 북한 정권 종말을 맞이하게 하겠다고 얘기한다든지 네. 또 최근에 10월 1일 국군의 날 서울에서 사실상 열병식 했거든요. 네. 뭐 현무라는 미사일도 공개하고 보여줬죠. 예, 보여주고 뭐 핵무기를 사용하던 그 김정은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라고 뭐 굉장히 과격한 말씀하신 상태에서 저 무인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저는 그 의도된 시점이 아닌가. 또 이제 저거에 대해서 북한 측의 대응이 약간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 무인기로 전단지 살포한 내용이 10월 9일, 10일이에요. 네. 3일, 9일, 10일이라고 하는데 10월 10일이 북에서는 명절이에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에요. 10 예, 10월 쌍십절이라고 뭐 예, 하는데요. 구구절, 쌍십절 이렇게 하는데 유명한 노동당 말이죠. 창건 기념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른바 잔치집에 평양의 중심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재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북한 측이 굉장히 과격하게 네. 과격한 이건 도발이다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본인들도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태인데 저 사건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저거 주목해 볼 만한 게 왜 이 시점에서 그러면 무인기로 소위 삐라를 살포했냐.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왜 이 시점에 하필 이 시점에 이게 이제 남쪽만 생각하면 네. 남쪽만 생각하면 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 대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하고 좀 국제 관계 속에서 저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그 트럼프가 주한미군 관련된 발언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되고 뭐 점점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군사 협약 동맹에 준하는 군사 협약을 맺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 비준안이 제출됐어요 며칠 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북러 관계라든지 뭐 미일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시점에서 저 무인기로 저 살포했다는 거 중에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무인기가 사실은 우리 군은 안 했다 그러고 또 이게 미국하고 좀 조사를 한다고 하긴 합니다. 미군하고 이런 등등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 했으면 민간 단체에서 저게 할 능력이 될지. 에이 민간 덴터에서 저거 어떻게 하니까? 실어가지고 갈 능력이 될지. 지금 이제 보도내야 된 내용 보면 3일, 9일, 10일인데 네. 3일은 북이 몰랐던 것 같아요. 예, 3일은 몰랐고. 9일과 10일은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르게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무인기를 없겠죠. 조작하고 또 마찬가지로 안 되죠. 우리가 띄워서 보낸다면 우리 군 남쪽 군에서도 네. 알겠죠. 보내면 알겠죠. 막았어야 되고요. 예. 막 가가 평양까지 가는데 그거를 우리 군이 모른다. 그것도 네. 사실 좀 문제라고 하고 그렇다고 보면 뭐 추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우리 군이 했을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 연결 도로를 지금 폭파하면서 아주 화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사건이 지금 의외의 사건들을 예. 그로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유엔사가 저걸 조사하겠다는 게 정전협정을 그것도 위반했는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 유엔사가 민간에서 유엔사가 왜 저걸 조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사는 알고 있는 거죠. 저 무인기 누가 했는지 또 유엔사의 그 조사 결과 남측이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저 엄청난 파장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위반돼요. 협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맞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앞에 대책이 안 서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 저것 때문에 제가 약간 놀라고 있는 거는 지금 미 국무부 부장관 캠벨이 어저께 한국에 왔어요. 예, 왔어요. 이거 조사하러 왔어요. 예. 근데 그 캠벨이 왜 갑자기 네. 예정이 없이 한국에 왔는가? 아,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미국에서? 보고 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돼서 온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유엔사가 저걸 조사하고 캠벨이 한국에 온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 주의를 주러 온 거 아닌가? 이거 혹시? 솔직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은 선거 지금 직전이에요, 대선. 네. 특히 지금 전쟁 지역이 많아요. 네. 중동하고 우크라이나. 네. 근데 만약에 남북 이 한반도에서도 뭐가 있다면 정말 선거 어려워지는 거죠. 선거 어려워지죠. 그것 때문에 보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조용히 있으라.
좀 너희들은 좀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남쪽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닌가. 예. 그 느낌이 좋지 않아요. 미국이 만약에 남쪽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남쪽의 주의, 네.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캠벨 부장관이 왔다면 그 한미 관계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 어떤 의미로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지금 미국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미국하고 이게 사실은 이래요. 이 군사 작전 뭐 평시긴 하지만 네. 군사 작전에 그거는 미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지 그렇죠.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평시라고 하더라도 미군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게 했으니까 네. 왔다라고 해석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만약에 왜 너를 독단적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것이 지난 6.25 때 작전 통수권이 미국에 넘어간 네. 뒤로 한국군이 우발적으로 한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자위권 정도가 아니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 자위권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군대에서 뭐 그런 걸 장교로 그런 거 오래 해가지고 아는데 네. 북한이 쏘는 만큼 그냥 같이 쏘는 거에 대해서 미군이 뭐라 할 수는 네네. 없어요. 그 국제법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작전을 행사했던 것처럼 보였을 때 네. 미군이 상당히 안 좋아하죠.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그렇죠. 있다는 또 거죠. 미군의 이제 한반도 부장관이 왔다는 거는 한반도 정책의 가장 핵심은 38선 이남 지역을 관할한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저게 정전협병을 위반하고 만약에 남쪽 정부가 개입됐다면 평양 상공에 드론 무인기를 날려서 독립작전을 수행했다는 것은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사건이 불러올 파장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 폭파 스님 또 북한 네. 다녀온 경험이 네. 있으니까 그 도로로 갔던 거 아니십니까? 그 도로로 갔죠. 제가 한 저걸 폭파했다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30차례 제가 갔는데요. 저 도로 폭파는 사실 일단 다시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일단 뭐 연결이야 돈 뭐 금방 연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저 도로 폭파가 가진 숨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의미가 중요해.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뭐 통일이고 뭐고 이런 말 하지 말자 이걸로 뭐 보이기도 그것도 하고요. 있는데 북의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그 MB 정권 이후로는 통미봉남이에요. 예.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 봉쇄하고, 예. 왜 통미봉남의 핵심은 뭐냐?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려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중국, 북, 미국 셋이거든요. 세 나라가 했었어요. 우리는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남쪽을 끼려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계산이. 네. 그래서 통미봉남을 해서 미국과 수교하고 남쪽을 봉쇄한 다음에 종전협정, 평화협정에 이르는 그 프로그램을 남쪽을 빼고 한다는 것이 북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인데 네. 저게 지금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 그 기본 합의서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 저 연결 도로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정전 협정을 종전 선언할 때 남쪽도 이해관계자 그 당사자로서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곳인데 네. 저걸 폭파하고 이제 단절하고 요새화한다는 것은 북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을 대비해서 한반도의 지축이 한번 움직일 때 통미봉남의 정책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북한이 자기 계산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도 계산적인 어떤 네. 내용이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하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네. 전단지로 막 들었을 거다. 네. 라는 뭐 말씀인데 네. 자연스럽게 트럼프 얘기 좀 해보시죠.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 관련해서 집권하면 13조를 더 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명태균 김건희 네. 이 프레임 때문에 남쪽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인데 북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거를 이제 방해하기 작전에 들어갔던 거죠. 네. 예, 그래서 남북 관계 긴장을 높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주한미군 남북 간의 경계 수준이 높여지면 높여지는 주한미군에 대한 주둔비, 방위비를 점점 올리겠다라는 트럼프 특유의 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아마 트럼프 집권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아마 대폭 상승할 허세는 아닌 것 것이라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벌써 올렸던 경험도 있고 또 그게 좀 두려워서 지금 벌써 방위비 분담 협정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빨리 지금 정부 때
미국 정부 때 혹시나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한들 또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또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6.25가 종전될 네. 이게 정전협정이 일어날 때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반도의 정전, 한국 전쟁을 정전하기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선인 되자마자 11월 선거 끝나고 12월에 왔어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둘러보고 가서 정전은 했는데요. 그렇게 대통령 후보 때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사람들은 꼭 약속을 지키게 됐거든요. 트럼프도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5일에 트럼프 당선이 야, 되면 이거는 아마 뭐 12월 달 방한할 겁니다. 방안에서 올리겠죠. 네, 방한하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가졌던 대북 강경책을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인데 네.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마 주한미군 카드를 계속 만지작될 텐데 예. 그거 굉장히 좀 우려하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너무나 그래서 이게 계속 갈 거라고 판단하고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가 만약 집권한다면 정말 180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지금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이시바가 그 일본 총리에 얼마 전에 선출되면서 예. 한미일이 같이 한 축이 된 아시아 나토를 만들자고 했었어요. 네. 그 미국이 거절했어요. 예, 지금 상황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 북과 북중 문제를 나토처럼 할 이유는 없다라는 네. 게 미국의 입장. 그러니까 네.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미국의 입장을 여러 번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평양에 네. 무인기를 보내서 군사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가 좀 만만치 않을 더 거라고. 나아가서 트럼프는 완전 다릅니다. 트럼프는 실리주의이기 때문에 막 북한하고 막 대립하는 모양.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거 다 평화협정할 뻔 직전에서 그게 틀어졌거든요. 네.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트럼프는 그걸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트럼프 누가 되겠습니까? 미국 대선. 트럼프가 지금 그 유리해 보입니다. 네, 추세라는 게 있는데 정말? 그 추세가 이미 해리스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아마 당선이 거의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얘기가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 집권 세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보다 나쁜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 지금 네. 더 커졌지 줄어들 가능성이 네, 없죠. 네. 자연재해도 지금 네. 있다고 하지요. 등등 봤을 때 집권하고 있는 바이든, 해리스보다는 네. 트럼프가 시간에 더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트럼프 그리고 기본적인 프레임이 트럼프냐 네. 반 트럼프냐면은 그렇죠. 그냥 그렇게 트럼프가 되게 돼 있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무인기 사건 때문에 지금 바이든 쪽에서 현 집권하는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 트럼프에게 유리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오히려 저기 뭐 이거 우리 군에서 했는지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한데 우리 군에서 저거를 우리 정부에서 무인기를 띄웠다면 네. 사실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정말 타격인 거거든요. 타격이죠.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바이든 되게 하려면. 근데 이걸 띄워가지고 지금 부장관도 보내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띄움으로써 트럼프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 결과론적으로는 한반도 긴장감이 올라가면 답답한 거예요. 네. 니들 뭐 정신 바이든이 그 국제관계에 그 외교 문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바로 중동, 우크라이나 이제 한반도까지 터진다. 바이든 뭘 할 줄 아냐? 다 실패한 거 아니냐? 세 군데 다 터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만약에 우리 군에서,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했다고 하면 가슴 칠 거야. 어이구 답답한 것들아. 아니, 단순히 가슴 치는 문제가 아니라 유엔사가 조사해서 정전협정 그 정도면? 위반 혐의를 언급한다면은 저는 상당히 곤란해질 거라고 다음에도 생각해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 외교적으로 미국한테 약점이 계속 잡힌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트럼프가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반미의 최선봉에 쓰셔가지고 대북 강경 노선을 그 주장하셔야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처할 텐데 그 돌파구가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주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미국 대선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문 스님 감사합니다. 네.